인생에서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그 순간 저는 낯선 공항 입국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여권 하나, 그리고 구겨진 명함 한 장이 전부였죠. 그 명함에는 한글로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준현.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영국에서 한국까지 저는 그 이름 하나만 믿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주기로요. 하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건 따뜻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닫힌 문, 그리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죠. 이게 시작일지 끝일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고 33살에 최연소 소아외과 전문의가 됐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전문의라니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요. 외동딸로 자라면서 늘 형제자매를 갖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동생과 싸우고 화해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죠. 그래서 언젠가 큰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10명의 아이를 낳아서 늘 웃음소리 가득한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2023년 10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 소아의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최신 수술 기법을 배우러 간 거였죠. 첫날 오후 세션이 끝나고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한준현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36살이라던 준현은 조용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환자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현은 소아내과 전문의였고 한국국립어린이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셋째 날 저녁 세미나가 끝난 후 준현이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지 않겠냐고요. 시애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준현은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시장 근처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대요. 준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준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후로 어머니 혼자 시장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팔며 준현을 키웠답니다. 대학 등록금도 의대 학비도 전부 그 작은 가게에서 나왔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준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요. 준현의 눈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엔 함께 시애틀 거리를 걸었고 밤늦게까지 의학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현은 제가 하는 수술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줬고 저는 준현이 돌보는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준현이 말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준현은 명함을 건넸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인쇄된 명함이었죠. 꼭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공항 게이트 앞에서 준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준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인사와 함께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썼어요. 답장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바쁜가 싶어서 짧게만 안부를 물었죠.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벨소리는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일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큼은 준현 생각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2달째 친구 제시카가 물었어요. 요즘 안색이 왜 그러냐고요. 살도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시애틀에서의 그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요? 준현의 따뜻함이 그저 예의였을까요?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어지럽고 몸이 무겁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준현의 아이였습니다. 분명했어요. 시애틀 이후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임신 12주였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기쁜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준현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다시 준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급한 마음에 국제 전화까지 했어요. 하지만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이메일도 다시 보냈지만 반송됐죠. 마치 준현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혼자 키우라고 했어요. 영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준현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거기엔 준현의 근무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립어린이병원 소아내과. 그리고 세미나에서 나눈 대화 중에 준현이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구로구에 산다고 했었죠. 어머니의 반찬 가게 근처에 작은 집이 있다고요. 단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때 저는 병원에 휴직 신청을 냈어요.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에 가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으니까요. 2024년 3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하나, 여권 하나, 그리고 준현의 명함 한 장이 전부였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엄마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공항에서 구로구까지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을 봤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준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먼저 국립어린이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보여주니 알아듣고 데려다 줬어요. 큰 병원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임신한 외국인이 혼자 있으니 이상했겠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로 물었어요. 한준현 선생님을 찾는다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맞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물어봤어요. 젊은 간호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어요. 현재 병원에 한준현이라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다고요. 휴직 중인지 퇴사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죠. 혹시 준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2시간을 그렇게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처 모텔을 찾아 짐을 풀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누울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로구청에 갔습니다. 혹시 주민등록이 있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아이 아버지를 찾는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요. 길을 걷다가 작은 파출소를 봤습니다.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영어를 조금 하는 젊은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려면 준현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서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구로구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준현이 시장 근처에 산다고 했으니 혹시 모르잖아요. 큰 시장이 보였어요. 구로시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에 빼곡하게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생선 파는 곳, 채소 파는 곳, 옷 파는 곳.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준현의 명함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아냐고 물었죠.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지나갔어요. 1시간쯤 돌아다녔을까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지만 차가웠어요. 우산이 없었던 저는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옆에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간판에 순잔의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몸이 떨렸죠. 그때 가게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입고 계셨죠.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가게 안에는 김치 냄새가 가득했어요.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진열돼 있었죠. 여자분이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영어로 말했어요. 잠시 후 뜨거운 물 한 컵을 내오셨습니다. 마시라는 신용을 하시더군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은 제 배를 보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준현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죠. 혹시 이분을 아시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명함을 내밀자 여자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빠른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자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화난 것 같았어요. 손을 저으며 뭐라고 하시는데 거부하는 몸짓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자분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니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큰 목소리로 뭔가를 말씀하셨죠. 통화가 끝나고 저를 보시며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준현을 찾느냐고요. 저는 반가워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자기는 민지라고 준현의 약혼녀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혼녀라니요. 준현이 약혼자가 있었다고요. 민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준현이 외국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그냥 실수였고 지금은 자기와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주녀는 분명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코웃음을 쳤죠.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결혼 반지도 없고 약속도 없으면서 무슨 근거로 아이 아버지라고 주장하냐고요. 나이든 여자분이 민지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민지가 통역해줬어요. 이분이 주년의 어머니 박순자 씨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년의 어머니였다니요.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화난 얼굴로 저를 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다시 통역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요. 다시는 주년을 찾지 말라고요. 아이가 정말 주년의 아이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지가 비웃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돌리셨죠.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젖은 옷 그대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시장 끝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뱃속에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손을 배에 얹었어요.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요. 아빠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모텔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초라한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잠을 자고 일어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주년의 아이가 맞습니다. 민지가 뭐라고 하든 순자 씨가 믿지 않든 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습니다. 순자네 반찬 가게 앞이었어요.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죠. 저는 가게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순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인상을 쓰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어를 몰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또 왔냐는 뜻이겠죠. 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순자 씨를 봤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시며 가게 문을 여셨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도 않으셨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외국인 여자는 누구냐고, 왜 저기 앉아 있냐고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순자 씨가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저를 한번 보시더니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모텔로 돌아갔어요. 다리가 저렸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아침 일찍 가게 앞에 앉아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순자 씨는 여전히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비가 다시 내렸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옷이 젖어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걱정됐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순자 씨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비를 맞고 있었을까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맙다고 영어로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모습을 본 순자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 씨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시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죠. 닷새째, 엿새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시장 사람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몇몇 분들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먹을 것을 건네는 분도 계셨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힘내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제 앞에 서서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죠. 순자 씨가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잠시 후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담긴 상을 내오셨습니다. 먹으라는 손짓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어로 하지 못해 안타까웠어요. 대신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고개를 들었을 때 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순자 씨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밥을 챙겨주셨어요. 아침이면 따뜻한 미역국을, 점심이면 보리밥과 반찬을 내주셨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냈어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준현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시애틀 세미나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순자 씨께 봉투를 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받아드셨어요. 사진을 한 장씩 꺼내보셨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현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실 때였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준현은 행복해 보였거든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 이메일 내역, 세미나 참가 증명서. 준현과 제가 함께 작성한 의학 논문 초안도 있었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는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셨죠.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무언가 깨달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가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어요.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세게 찼어요.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제 배에 갖다 댔습니다. 순자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셨나 봅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국어로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슬픈 목소리였어요. 손으로 제 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손주를 만지듯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저를 가게 위층으로 데려가셨어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준현이 어렸을 때 쓰던 방이라고 손짓으로 알려주셨죠. 모텔에서 나와 여기서 지내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준현의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사진, 의대 입학식 사진, 의사 가운을 처음 입은 사진. 하나하나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자 씨가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준현의 아버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의 순자 씨와 남편 그리고 아기였던 준현.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순자 씨가 남편 사진을 가리키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현 사진을 쓰다듬으시며 또 뭐라고 하셨죠.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순자 씨도 저처럼 준현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걸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궁금해하신다는 걸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가 만들어주신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영국에서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순자 씨는 제가 먹는 걸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순자 씨가 아는 분 중에 영어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시장 근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선생님이었죠. 이름은 정미라 씨였습니다. 정미라 씨가 통역을 해주셨어요. 순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현이 지난 6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고요.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한 달 정도는 집에 들렀는데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하셨답니다. 병원 일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대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더니 병가 중이라고만 하더래요. 어디 아픈지 왜 연락이 없는지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순자 씨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셨대요. 하지만 의사들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했다고만 했대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준현은 어머니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자 씨도 같은 생각이셨나 봅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정미라 씨가 아는 선배 의사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그분이 국립어린이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전화로 물어봐 주셨죠. 통화가 끝나고 정미라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현이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였답니다. 3기 암이었대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어요. 순자 씨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니요. 준현이 암 환자였다니요.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였어요. 정미라 씨가 위로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계속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현이 혼자 그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순자 씨가 물으셨습니다. 어느 병원에 있냐고요? 정미라 씨가 알아봐 주셨어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가봐야겠다고요. 순자 씨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준현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아줘야 할까요? 뱃속의 아이도 계속 움직였어요. 아빠를 만나러 간다는 걸 아는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도 벌써 일어나 계셨어요. 간단한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 씨는 계속 기도하셨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신 채 중얼거리셨죠.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병원이었어요. 정미라 씨가 미리 연락해놔서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줬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도 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걸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305호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의 남자였어요. 준현이었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준현이었어요. 준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순자 씨가 달려가 준현을 안으셨습니다. 두 사람 다 울었어요. 순자 씨는 한국어로 계속 뭐라고 하셨고 준현은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모자의 재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한참 후 준현이 저를 봤습니다. 순자 씨에게서 조금 떨어져 저를 쳐다봤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준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준현이 제 배를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엘리자베스라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요. 준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몸이 안 좋았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이었대요. 이미 3기였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를 장담할 수 없었대요. 주녀는 두려웠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대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대요. 저와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잊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번호를 바꾸고 이메일도 차단했답니다. 화가 났어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사랑이냐고 소리쳤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도망가는 게 사랑이냐고요. 주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순자 씨가 저를 말리셨습니다. 진정하라고 손짓하셨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년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엔 세게 잡았습니다. 주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혼자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있다고요. 나와 이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를 가리켰어요. 주년이 제 배를 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배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아이가 찼어요. 세게 찼습니다. 주년의 손바닥에 느껴질 정도로요. 주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말 내 아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당신 아이라고 대답했어요. 주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자 씨가 놀라서 말리려 했지만 주년은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비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번 다시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주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어요. 주년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순자 씨도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순자 씨 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주년은 2주 후 퇴원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할 일은 몸조리와 주년을 위한 준비였죠. 시장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순자 씨가 설명하시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다들 축하한다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민지였어요. 민지는 여전히 저를 적대시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느 날 민지가 순자네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와 큰 소리로 다투셨어요. 한국어라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미라 씨가 나중에 설명해 줬습니다. 민지가 순자 씨를 찾아와 따졌다고요. 왜 저를 받아들이냐고, 자기가 주년의 진짜 약혼녀인데 왜 외국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려 하냐고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민지와 주년은 약혼한 적이 없다고요. 민지가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이라고 했대요. 주년은 한 번도 민지를 연인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하셨답니다. 민지는 울면서 나갔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주년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년에게 매달렸대요. 주년이 나중에 전화로 말해줬어요. 민지가 와서 울면서 애원했다고요.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외국 여자보다 자기가 낫다고 했답니다. 주년은 분명하게 거절했어요. 민지를 사랑한 적 없다고 말했답니다. 엘리자베스와 아이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했대요. 민지는 울면서 나갔답니다. 그 후로 민지는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안타까워하셨어요. 민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저 사랑에 눈이 멀었을 뿐이라고 하셨죠. 저는 민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요. 하지만 주년은 제 사람이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2주 후 주년이 퇴원했습니다. 순자 씨와 제가 병원으로 마중 나갔어요. 주년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순자 씨 댁에 도착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현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죠. 음식을 만들어 오신 분도 계셨고 선물을 가져오신 분도 있었어요. 준현은 감동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이분들이 제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준현에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준현과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미라 씨가 통역해줬죠. 시애틀에서 만난 이야기, 헤어진 이야기, 다시 찾아온 이야기.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미라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요.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고 하셨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분들이 저를 받아들여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준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였어요. 준현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지만 복직 준비를 하고 싶다고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계획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다고요. 한국 의사 면허를 따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현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이곳이 제 집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순자 씨도 시장 사람들도 모두 제 가족 같았어요. 준현이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구로시장 공터에서 열린 소박한 잔치였죠. 하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순자 씨가 골라주신 분홍색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거울을 보는데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준현도 한복을 입었어요. 검은색 두루마기에 갓을 썼죠. 멋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도 넘었어요. 음식을 만들어 오신 분들, 꽃을 준비해 주신 분들,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예식이었어요. 절을 올리고 서약을 하고 술을 나눴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이었죠. 정미라 씨가 설명해줘서 따라 할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순자 씨의 축사였습니다. 순자 씨가 앞에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정미라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준현은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불평 한 번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용감한 여자라고 하셨어요. 혼자서 낯선 나라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가족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 우리는 새 식구라고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닦으셨죠. 저도 울었습니다. 준현도 울었어요. 시장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됐어요.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군가 춤을 추자 모두가 따라 췄어요. 저도 준현의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요.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준현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기로 한 거예요. 준현과 상의했더니 놀라워했지만 지지해줬어요. 법무부에 가서 서류를 냈습니다. 귀화 신청이었어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순자 씨와 준현이 함께 지어줬습니다. 한예진. 아름다울 예, 나아갈 진. 아름답게 나아가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예진.
제 새 이름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모건에서 한예진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3.2kg이었죠. 분만실에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준현이 분만실로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내려다봤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요. 순자 씨도 오셨어요. 손주를 보는 순간 주저앉으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우셨죠. 아기 이름은 한하늘로 지었습니다. 하늘처럼 넓고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순자 씨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축하 현수막을 걸어놨더군요. 아기띠에 하늘이를 안고 나오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떡을 돌리셨어요. 아기 100일도 아닌데 벌써 떡을 돌린다며 웃으셨죠. 하지만 기쁜 마음을 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늘이를 재웠어요. 작은 요람에 누운 아기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준현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준현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됐고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이라고 하셨어요. 3개월 후면 복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늘이를 키우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미라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예진이는 이제 완전한 우리 식구라고요. 딸 같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셨어요.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죠.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사는 곳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달 후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순자 씨와 제 부모님이 만났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하늘이를 안아주고 웃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잘 선택했다고요.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울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의사 면허를 땄어요. 준현이 일하는 병원 근처의 작은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아외과였죠. 하늘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순자 씨 손을 잡고 시장을 걸어 다녔죠. 시장 사람들은 하늘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둘째였어요. 준현은 기뻐하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순자 씨는 또 손주가 생긴다며 좋아하셨죠.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한강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준현과 저 하늘이와 순자 씨. 돗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하늘이가 비둘기를 쫓아 뛰어다녔어요. 준현이 따라가며 웃었죠.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2년 전 비에 젖은 채 시장 골목을 헤맸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제 나라였습니다. 준현이 돌아와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요. 이곳에 와서 정말 잘했다고요. 당신을 만나서 이 가족을 만나서 한국 사람이 돼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준현도 웃었습니다. 저도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당신이 제 아내라서 하늘이 엄마라서 곧 태어날 아기의 엄마라서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이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준현이 우리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2번째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엘리자베스는 끝났고 한예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어요. 낯선 외국인이었던 저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가족을 만들어주고 집을 주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예진이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이라고요. 피는 다를지 몰라도 마음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고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고 아이에게 한국 동요를 불러줬습니다. 영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제 삶이 시작됐습니다. 10년 후를 상상해 봅니다. 하늘이는 초등학생이 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약속했으니까요. 10명의 아이를 낳겠다고요. 크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다고요. 준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10명을 낳을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요. 순자 씨가 손주가 10명이나 생긴다며 좋아하셨어요. 시장이 떠나갈 정도로 웃으셨죠.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이 사람과 큰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를 안고 걸었어요. 준현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걸었죠. 순자 씨가 옆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구로구 시장 골목이 익숙했습니다. 집 앞 계단, 순잔의 반찬 간판, 모든 게 소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구나.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이 열리고 어린 환자가 들어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오는 5살 여자아이예요. 아이가 저를 보며 웃습니다. 저도 웃어줘요. 한국어로 말을 건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대답합니다. 제 한국어는 이제 유창합니다. 억양도 거의 한국 사람과 같아요.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씁니다. 아이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나가세요. 다음 환자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30명도 넘는 아이들을 봅니다. 바쁘지만 행복해요. 점심시간이 되면 준현이 찾아옵니다. 같은 병원은 아니지만 근처에서 일하거든요. 함께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된장찌개와 밥, 김치가 나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이 가장 편해요. 준현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5년 동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죠. 이제 걱정 없다고요. 준현은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합니다. 구로구 시장 근처의 작은 집이에요. 전보다 조금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순자 씨 가게 근처입니다.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면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이가 달려와요. 벌써 7살이 됐어요. 엄마라고 부르며 안깁니다. 뒤에서 5살 딸 한별이가 따라옵니다. 별처럼 빛나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3살 막내 한강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옵니다. 강처럼 넓고 깊게 자라라는 의미죠. 새 아이를 한꺼번에 안습니다. 아이들 냄새가 좋아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순자 씨가 부엌에서 나오세요. 저녁 준비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요즘은 가게를 줄이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65이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순자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시고 저는 샐러드를 만들어요.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을 섞어서 차리죠. 아이들은 둘 다 좋아합니다. 준현이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가요. 아빠를 안고 좋아합니다. 준현도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올려요.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요. 5 식구와 순자 씨 6명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하늘이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친구와 놀았다고 선생님이 칭찬했다고요. 별이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가족 그림이에요.
엄마, 아빠, 하늘이, 오빠, 별이, 강이,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그려져 있어요. 냉장고에 붙여줍니다. 강이는 아직 말이 서툴러요. 맘마, 빠빠 정도만 말하죠. 하지만 표정이 풍부합니다. 웃는 얼굴이 천사 같아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준현이 도와줘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놉니다. 순자 씨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네요. 아이들이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듣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봅니다. 시장 골목이 보여요.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7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임신한 몸으로 비를 맞으며 헤맸던 그때요. 두렵고 외로웠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영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겠죠. 준현을 그리워하며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왔어요.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얻었어요. 가족을, 사랑을, 집을 찾았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갑니다. 순자네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도와요. 아이들도 데려가죠. 아이들은 시장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식을 챙겨주세요. 하늘이는 시장 골목을 뛰어다닙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해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처럼 자유롭습니다. 별이도 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죠. 시장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세요. 예진이 덕분에 시장이 더 밝아졌다고요. 외국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시장 식구가 됐다고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가끔 영국 부모님이 오십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세요. 손주들을 보러 오시죠. 부모님도 이제 한국을 좋아하십니다. 한국 음식도 드시고 한글도 조금 배우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이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요. 좋은 선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준현을 좋은 사위라고 아끼세요. 저는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한예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여권에도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가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만납니다. 한국어가 서툰 분들이에요.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립니다. 영어로 설명해드리고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해드려요. 그분들이 고마워하세요.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사랑 때문에 배웠습니다. 준현을 이해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순자 씨와 대화하고 싶어서 배웠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꿈을 꿉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느껴요. 영어는 오히려 어색해졌죠.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이제 4개월째예요. 준현과 아이들 모두 기뻐했어요. 순자 씨는 또 손주가 생긴다며 좋아하셨죠. 10명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한 명씩 낳을 거예요.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준현도 응원해주고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39이 된 제 얼굴이 비춰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몇 가닥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아요. 런던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때는 성공했지만 외로웠어요. 지금은 바쁘지만 충만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저녁이면 아이들을 재웁니다. 하늘이에게 책을 읽어줘요. 한글 동화책이죠. 별이는 자장가를 불러줘야 잠들어요. 강이는 안고 토닥여주면 금방 잡니다. 세 아이가 모두 잠들면 준현과 단둘이 시간을 보냅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환자는 어땠는지, 아이들은 뭘 했는지요. 준현이 손을 잡아줍니다. 고맙다고 말해요. 여기까지 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저를 받아줘서, 사랑해줘서, 아이들 아빠가 돼줘서 고맙다고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제 두 번째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모건은 끝났고 한예진이 태어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저를 품어줬어요. 낯선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글을 알려주고 문화를 공유해줬어요. 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하다고요. 우리는 피는 다르지만 정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한국 피가 흐르지 않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삶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아빠를 어떻게 찾았는지,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알려줄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짜 제 삶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사랑을 알았고 가족을 이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환자들을 돌보고 순자 씨를 모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한 여자가 사랑 하나 믿고 낯선 나라에 왔다고요. 모든 걸 버리고 왔지만 더 많은 걸 얻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다고요. 저는 한혜진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고 준현의 아내이고 순자 씨의 며느리입니다. 구로시장 사람들의 예진이고 환자들의 선생님입니다.